학교도 제대로 나온 것도 아니고 1억까지 망했구나 약간 이런 생각이었는데 주식을 맥으로 시작을 했거든요. 돈이 되는 걸 한번 보니까 시간을 갈아 넣자 1년에 100기업 정도는 다니려고 했습니다. 와, 근데 이제 진짜 애널리스트로 간다면서요. 주린이 문탑 넘을 수 있게 손잡아주는 강의 하나 마련했습니다. 얻어가실 것들은 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3, 40대 이제 저 같은 분들, 예, 이 중년들은 질풍노도의 시기입니다. 그쵸. 사실 이때가 더 힘든 것 같아요. 이때는 노후 준비를 뭔가 좀 다른 마인드셋을 가져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20, 30대, 20대, 30대 초반에는 대부분 사람들 나중에 여유 되면 노후 준비하지. 맞아요. 3, 40대가 되면 이제는 해야 되는데 여유가 안 돼요. 안 돼요. 자녀들도 키워야 되고 돈은 더 많이 들어가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때도 이제 해야 될 건 뭐냐 그러면 여유가 될 때 저축을 한다라는 거는 거짓말 같아요. 여유는 잘 안 생겨요. 평생 안 생길 것 잘 같아요. 안 생겨서 그러면 이제 조금 더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될 건 뭐냐 그러면 제일 먼저 아까 말씀드린 퇴직급여 계좌를 활용하는 거는 기본적이고요. 네. 이때는 그래도 아직까지 하지 않고 있다 그러면 연금저축이나 IRP 계좌 같은 거를 반드시 만들어서 이제 자동이체로 납입하는 것들을 하셔야 된다. 네. 예를 들어 제가 계산을 한번 좀 해봤는데 네. 이 40대 초반에 네. 900만 원씩 네. 꾸준하게 그러니까 한 달 75만 원씩 네, 저축을 하는 거죠. 꾸준하게 저축해서 연평균 5% 정도 수익을 내서 적립을 하게 되면 60세가 됐을 때 20년 정도 했을 20년. 때 2억 5천에서 3억 정도의 자금이 생깁니다. 2억 5천에서 3억, 그 정도. 연평균 수익률. 5%의 5% 하면 한 3억 정도 네, 생길 네. 거고요. 그다음 조금 수익률이 낮으면 그보다 좀 적게 생기겠죠. 네. 수익률이 좀 더 훨씬 많이 네. 늘어날 거고요. 근데 내가 퇴직금이 있고 이 정도 돈이 있으면 괜찮아요. 괜찮죠. 네. 근데 문제는 안 하거든요. 그래서 뭐 제가 900만 원을 예시로 들기는 했지만 그 돈이 어디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자기 여력이 되는 만큼 사실 연봉도 오르잖아요. 예, 이때는요. 여력이 되는 네. 만큼 일단 만드십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일단 하는 만큼 일단 만들어라. 그리고 개문발차란 말 들어보셨어요? 개가 10개자 네. 문을 열어놓고 차를 네. 출발시키는 거예요. 네. 완벽하게 준비됐을 때 시작하는 거는 어려워요. 일단 시작하고 여건을 만들어가는 거죠. 네. 이게 조금씩 저축금액 내려가고 말씀하셨듯이 소득 늘어나면 저축금액도 늘어나고 누가 그러다 save more tomorrow 나중에 내일은, 조금 더 저축을 더 많이 할 수 있으면 그렇게 저축하는 거 그런 습관을 만들고 일단은 40대가 됐으면 노후 자금 계정은 무조건 있어야 된다. 무조건 세제 혜택 받는 계정을 만들어 놓고 뭐 여력에 따라서 저축 금액은 좀 달라질 수 있겠지만 꾸준하게 적립을 할 수 있는 것들 시작을 해야 되는. 네. 그래서 그거만 지키셔도 되고. 이 사실 연 5%가 좀 보수적으로 잡은 거잖아요. 지금 뭐 그래도 S&P가 연 10%인데. 뭐 꾸준히 샀을 때 그런데 S&P도 보통 보면은 꾸준하게 투자하시는 분은 그렇게 수익을 내는데 그렇죠. 그게 쉽지 않죠. 들락날락 하시는 분들은 또 네. 까먹고 그러니까 네네. 보통 이제 투자를 하시는 분들 특히 퇴직연금이나 연금 투자하시는 분들이 투자 전문가도 계시지만 아닌 분들도 되게 네.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물어봐요. 처음에는 투자를 할 때는 제일 먼저 목표 수익률 정기예금 정도 수익률에 만족하십니까? 라는 질문들을 한번 던져봐요. 그러면 네. 만족한다는 분들은 그거 하면 되는데 네. 대부분 사람들은 거기 만족 못하죠. 만족 네. 못하죠. 그럼 두 번째 우리가 물어봐야 될 질문은 투자를 해야 되죠. 그러면 위험 자산에 어느 초과 정도 수익을 자금을 얻어야 내야 되니까. 네. 되니까 그때는 이제 당신이 이때까지 투자해온 경험이 있거나 네. 충분하거나 역량이 되거나 네. 시간이 충분하냐. 그러면 그렇지. 셋 중에 하나는 걸립니다. 대부분 사람 경험이 많지 않거나 경험이 많더라도 일이 바빠가지고 투자 뭐 종목 분석할 시간도 없는 경우들도 많고 꼭 또 주가 오르기 전에는 또 출장문 가 있고 그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제 나를 대신해서 투자할 수 있는 뭔가 비이크를 수단을 찾아야 되잖아요. 뭐가 좋을까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제일 먼저 저는 많이 이야기 드리는 게 그런 분들한테는 타겟 데이트 펀드 같은 것들을 많이 이야기해드려요. TDF. 타겟 데이트 펀드는 자기가 은퇴할 시점에 맞춰서 자산을 배분해주는 펀드잖아요. 그러니까 글로벌 주식과 채권에 나눠서 투자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은퇴까지 기간이 많이 남아있을 때는 주식의 비중이 한 80% 정도 가다가 네. 은퇴 시점이 되면은 한 주식 비중을 40% 이하로 알아서 떨어뜨려주는 상품이거든요. 그런 데 집어넣고 가면 내가 자산 관리에 대한 큰 신경 쓰지 않고 네. 꾸준하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just keep buying. 돈 들어오면 계속 그거 사는 거예요.
사면 알아서 자산 배분들은 해주니까. 그러면 이제 어떤 분이 이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왜 젊었을 때는 주식 비중이 높고 나이가 들어갔을 때는 주식 비중이 낮냐? 네. 이걸 질문을 하면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대부분 타겟 데이트 펀드가 이 원리로 만들어졌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예를 들어 직장인들 20대 직장인들 입장에서 그 직장인의 재무 상태표를 한번 열어볼게요. 네. 뭐가 있을까요? 자, 자산 현금. 계정에 현금 조금 있을 거고, 조금 있죠. 예금 네. 조금 있을 거고, 거의 없죠. 네. 부동산은 전세 보증금 네. 정도 있을 거고, 그렇죠. 다 반대편 또 부채 계정이 또 네. 있을 거고. 그럼 자산이라는 것들이 형성되어 있는 게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자산이라는 거는 한자로서 보면 재물 자자에다가 생산할 산자를 이렇게 네. 써요. 뭔가를 재물을 생산해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거꾸로 보면 이걸 미래에 현금 흐름을 가져다 주는 것들을 우리가 자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 미래의 현금 흐름을 가져다 주는 거, 직장인 입장에서는 뭘까요? 자기 자신이 그렇죠. 소득을 가져다 내 몸값을 높여야 되는. 그렇죠. 그러면 네. 이제 인적 자산, 휴먼 캐피탈이라고 하는데, 네. 인적 자산의 가치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한번 해봐야 돼요. 그러면 모든 자산의 가치를 평가할 때, 주식 가치 평가할 때 미래에 나오는 배당금의 현재 가치를 할인해서 네. 배당 할인 모형으로 계산하잖아요. 채권 가격 계산할 때도 미래의 채권 이자 그렇죠. 수익을 현재 가치로 하잖아요. 할인하죠. 네. 부동산 수익 계산할 때 어떻게 해요? 미래 임대료 수익을 현재 가치로 네. 할인하죠. 그럼 내 몸값은 미래. 내가 미래에 벌어들일 소득을 현재 가치로 할인을 해서 가져오잖아요. 네. 그러면 자산 가치를 키우는 방법은, 인적 자산의 가치를 키우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소득을 자기 개발해서 소득을 네. 키워야 되겠죠. 두 번째는 일하는 기간을 늘려야 돼요. 세 번째는 할인율을 떨어뜨려야 되는데,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크게 보면 네. 인적 자산에 투자를 해서 자기 역량을 키워서 자산의 가치를 키워야 되는 게 이제 젊은 직장인들이 해야 될 일들 중에 하나인데, 자, 한번 고민을 해볼게요. 그러면 미래의 현금 흐름이라는 거, 소득이라는 것들만 한번 떼서볼게요. 현금 흐름 있죠. 네. 픽스레이트 거의. 물론 물가가 올라가면 연금 올라가죠. 그 소득이 네, 조금 네, 올라가긴 하지만, 이렇게 픽스되어 있는 인컴, 픽스드 인컴을 재무용으로 번역시키면 뭐가 나오냐면 채권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내 네. 인적 자산의 가치는 채권의 성격을 가지고 있죠. 공무원 분들은 국채. 맞네요. 예. 가지고 있고, 저같이 네. 금융회사 다니는 사람은 회사채? 회사채 중에 금융채의 성격을 네, 좀 네, 많이 네. 가질 거고, 그렇다 그러면 이 채권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자산이 20, 30대에는 대부분이죠. 그러면 나머지 금융자산은 작은데, 네. 그럼 대부분 재무상태표의 자산이 채권이면 나머지 자산은 어디다 투자해야 될까? 위험 자산에 투자해야죠. 약간 위험하게 네. 투자해도 안전자산이 이만큼 있으니까. 받쳐주고 있으니까. 네. 그런데 나이가 들어가면 인적 자산의 가치는 그렇죠. 줄어들죠. 네, 네. 그러면 자산 관리는 결국은 줄어드는 인적 자산을 금융 자산이나 실물 자산으로 전환시키는 과정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인적 자산, 그러니까 채권의 성격을 갖는 자산들이 줄어드니 이 금융 자산 계정에서 채권의 비중을 조금씩 높여나가서 높여나가죠. 균형 감각 있게 맞춰가죠. 네, 그럼 다시 말하면 채권의 비중이 높아간다는 말은 주식의 비중을 줄인다는 줄이고. 말이죠. 그럼 네. 처음에 주식 비중을 높게 하다가 나중에 서서히 떨어뜨려 나가는 이 글라이드 패스 같은 네. 곡선들이 나온 거, 그거를 TDF. 만들어 놓은 거, 네. 상품으로 구현해 놓은 것들이 TDF. 타겟 데이트 펀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타겟 데이트 펀드는 생애 주기 펀드 뭐 이런 말 많이 하잖아. 네, 라이프 네. 사이클 펀드. 네. 그 말의 뜻은 뭐냐면, 생애라는 말이 왜 들어가냐? 자기 인적 자산의 가치랑 금융 자산의 가치를 이제 섞어서 자산을 배분하고 있다라는 느낌으로 네.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다 복잡하고 싫어, 귀찮아, 뭐 종목 아는 것도 귀찮고 시간도 없고 하면은 이 타겟 데이트 펀드로. 저는 그런 네. 펀드를 하루, 그러니까 저스키파이 꾸준하게 계속 네. 그거를 사서 자산을 키워놓으면 안에서 자산 배분과 주식 비중의 조정을 알아서 해주니까, 그 퇴직금 관리하거나 연금 관리할 때는 이거 방법들이 필요합니다. 저도 이제 ETF 투자를 안 하는 건 아니지만, ETF를 여러 개 분산해 놓으면 결국 타겟 데이트 펀드 안에 있는 자산 배분과 비슷해져요. 맞습니다. 근데 이 타겟 데이트 펀드가 수수료 보수가 ETF보다는 좀 비싸잖아요. 근데 네. 그것도 뭐 그럴 수도 있는데, 네, 그 네. 수수료를 보면 그럴 수도 있다고 네. 보는데, 그러면 이제 ETF를 잦은 거래를 할 때 그 샀다 팔다 샀다 팔다 매도 할 때? 가격이랑 매수 네. 가격의 스프레드 차나 이런 네. 것들을 생각해 보면 그 수수료도 만만치 않거든요. 그런 것들 감안해 네. 보면 그 거래를 너무 자주 하지 않고 꾸준하게 운영하는 것도 방법이다. 근데 이제 속편하게 하는 또 방법. 이런 것도 설명하면 또 그러잖아요. 아, 그러면 그래도 또 우리 또 손맛이라는 게 그렇죠. 손맛. 한국인들 좋아하는 손맛. 네. 그렇다면 이제 그런 분들한테는 코어 세트라이트 전략 같은 거를 설명해줘요. 그건 뭐예요? 핵심가 네. 위성인데, 아. 핵심은 타겟 데이트 네. 펀드 같은 데다가 한 60, 70% 정도를 70%. 6, 70을 넣고, 네. 나머지를 이렇게. ETF로 네. 이렇게 분산해서 투자하면서 네. 이제 가져가는 인공위성처럼. 것은, 예. 네.
그러면 이제 코어에서는 지켜주고 그다음에 이쪽에서는 좀 추가 수익을 내거나 네. 뭐 가끔 손실이 나기도 하지만 그렇게 좀 운영을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뭐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나한테 맞는 투자 방법들은 네. 뭘까라는 고민들을 좀 해보시고 가능하면은 제가 이게 타겟 데이트 펀드나 이런 것들을 추천해 주는 거를 그 자산 운용은 내가 나의 전문 분야가 아니면 잘하는 사람한테 조금 맡겨두고 내가 잘할 수 있는 네. 분야에서 내 인적 자산의 가치를 네. 높여가서 그 계좌로 이제 유입되는 돈의 양을 늘리는 게 맞습니다. 그게 최고죠. 그게 네. 그게 이제 연금 관리에서 제일 핵심인 것 같아요. 유입되는 유입되는 자금을 돈을. 늘리는 거. 그리고 이제 자산 관리 그렇다고 전혀 관심을 갖지 말라는 네. 말은 아니고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이제 그 시중에 나오면 저스트 킵바잉이라는 책 같은 게 있는데 네. 거기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 그러면 어느 시점에 자산 관리에 좀 더 많이 관심을 둬야 되냐 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100만 원이 있어요. 네. 투자해서 100% 수익이 나면 얼마를 버는 거죠? 100만 원을 버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200만 원이 되겠죠. 1억이 있는 네. 사람이 10% 수익 나면 1000만 원을 벌죠. 그렇죠. 이게 수익률이라는 네. 거는 자산의 규모랑 생각해 보면 그렇죠. 그래서 100만 원이 있는 자산 규모가 작은 사람이 운용을 통해서 수익을 내려고 거기에 어마무시하게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계속 초기 투자. 꾸준하게 매집을 해서 자산 규모를 키우는데 그때는 집중을 해야 되는 시기고 자산 규모가 어느 정도 커지면 이제 수익률 관리가 그때 훨씬 더 시작돼요. 중요해지는 시기가 네. 온다. 그래서 내가 자산을 운용해서 나오는 한 해 나오는 수익이 한 해 저축해서 모을 수 있는 돈보다 많아지는 시기. 네. 그때는 자산 관리에 집중을 네. 조금 더 해봐야 되는 시기죠. 오케이. 그 전에는 이제 이해했습니다. 매집을 하되 네. 꾸준하게 뭐 TDF나 이런 나 대신 전문가가 운영해주는 상품에다가 꾸준히 넣으면서 자산을 키워나가는데 좀 집중해야 되는 꾸준하게 매수하는 것들 고민을 한번. 그러게요. 네. 40대 초반이신 분들은 일단은 세제 계좌, 절세 계좌에 연 900만 원. 솔직히 네. 30대, 20대라고 달라지는 거 40대랑 달라지는 건 별로 없지만 그렇지만 딱 하나가 있습니다. 네. 조금 더 다급해졌다. 아니 마음이 급해졌어요. 그렇죠. 제가 조금 더 왜 그거를 다급해졌다. 깼을까? 내가 왜 그때 그 계좌를 깼을까? 이런 생각이 그렇죠. 어땠을까? 그걸 네, 계속 그거를 가져갔더라면 가져갔더라면 음. 납입을 그냥 중지시키더라도 계속 가져갔었더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딱 요맘때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번 볼게요. 이제 제가 이거 강의할 때도 많이 하는 네. 이야기인데 후회라는 감정이 있어요. 네. 후회는 과거를 향해 있습니다. 과거에 했던 행동, 하지 않았던 것들에 대해서 하는 것을 우리가 후회. 근데 반대의 감정이 불안이라는 감정. 그게 반대예요? 불안은 미래를 향해 있어. 아 방향이 다르구나. 향해 있는 방향이. 노후를 후회하진 않죠. 아직. 그렇죠. 노후에 대해서 불안하죠. 근데 과거에 저축 안 했던 거를 후회하죠. 근데 사람들은요. 과거에 하지 않았던 일을 후회하고요. 미래에 일어날 일을 불안하면서 현재 아무것도 안 해요. 그래서 어제와 정확히 같은 하시는 말씀이시죠? 어제와 같은 오늘 같은 내일이 됩니다. 그러면 네. 미래의 불안함을 없애려면 뭘 해야 돼요? 오늘 액션을 해가지고 행동을 해야 되거든요. 생각은 바꿔놓지 않습니다. 미래를. 그렇죠. 그러니까 행동을 해야 액션을. 됩니다. 그 예전에 이제 유럽 쪽에서 보면 비리당의 당나귀라는 비유를 써요. 이게 그건 뭐냐면 뭐예요? 네. 당나귀가 있는데 하루 동안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 당나귀 주인 입장에서는 고맙잖아요. 네. 그래서 건초 한 덤이랑 물 한 통을 이렇게 갖다 주면서 이거 먹고 편히 쉬고 내일 또 일하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며칠 뒤에 가서 봤더니 당나귀가 굶어 죽었. 왜요? 물도 먹고 건초도 먹으면 배부르게 할 수 네. 있는데 당나귀가 고민을 하기 시작했어요. 물을 먼저 먹는 게 나을까? 건초를 먼저 먹는 네. 게 나을까? 그리고 안 먹어. 그래서 굶어 죽는 일이 생겨요. 말이 돼요, 그게? 그게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랑 이게 좋을까? 저게 좋을까? 아 선택을 못 하는 거구나. 선택을 안 하고 가는. 이게 이제 나는 혹시 불이당의 당나귀는 아닌가? 네. 한번 생각을 해볼 그러게요. 필요 있죠. 그래서 맞아요. 과거의 후회, 미래의 불안 그 사이에 있는 게 현재의 난데 나는 미래의 불안함을 없애기 위해서 지금 무슨 행동을 하고 있느냐라는 것들을 한번